뉴욕에서 열린 예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 미술 컬렉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천재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 그런데 그 그림 내가 사겠어. 뭐 한 1억 7천만 달러면 될까요? 한 통의 전화로 경매 시작 단 9분 만에 당시의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970억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우. 이 그림을 구매한 주인공은 중국에서 화학, 부동산, 금융 분야의 10개 지주회사인 S그룹의 류이첸 회장. 그런데 이 류이첸 회장의 과거가 아주 놀랍습니다. 1963년 중국 상하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중학교를 자퇴, 곧장 사회에 뛰어든 소년 류이첸은 노점상에서 가방을 팔다가 돈을 좀 모아서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던 해인 1990년, 참고로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던 해였는데요. 우연히 만난 한 동창을 통해 난생 처음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태운 그는 그동안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와 촉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위안에 구입합니다. 저게 사실은 그 대단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죠? 승객들 얘기를 듣고 저걸 샀다는 게. 근데 촉이 있으신 분은 뭔가 감이 온 거죠. 불안하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저걸 산 게 1990년 샹하이잖아요. 1990년은 중국이 아직 그렇게 잘 살기 발전하지 전이죠. 않아서 아마 택시를 탄 사람들이 기업들의 아주 고위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얘기가 핵심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 아무나 못 탈 때. 뭐 아무나 못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1년 뒤에 이 주식이 뛰다 못해 아주 날았습니다. 어머. 무려 100배나 말이죠. 아휴. 주당 100위안이었는데 이게 주당 10,000위안까지 올라갑니다. 부자가 세상 많다는 중국에서도 상위 1% 부자가 된 류이첸 회장. 중국판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그의 추정 자산은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자신이 나는 문화적 소양이 뛰어나지 않은 졸부다. 아이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진짜 겸손하시네. 그러니까 류이첸 회장은 2012년 12월엔 샹하이의 미술관을 개관한 뒤에 이 귀한 작품들을 중국의 어린 세대들이 보고 자라 예술적 소양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차.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0위 공개합니다. 억만장자가 된 노숙자. 개인 자산 약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 F경제전문지에서 뽑은 세계 1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로 일컫는 존 폴 디조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대반전 과거. 거리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사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존 폴 디조리아는 결혼 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청소부, 주유소 직원, 방문 판매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지겨웠던 아내는 아들을 두고 몇 달치 집세와 전 재산이었던 차를 갖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길로 디조리아는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 어찌 보면 탈출구 없는 인생의 최하점을 찍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학벌 때문에 취업길이 탁탁 막히던 상황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헤어 케어 제품 회사 레드비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그가 그간 여러 직업군에서 쌓은 능력이 빛을 발해서 단기간에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올랐고요.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헤어드레서 폴 미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용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급격히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해고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바로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서였습니다. 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장 바본데요? 직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주면 완전 땡큐 그럼. 베리 마친데 저거 왜 해고를 하지? 자, 그런데 이때 디조리아는 급 친분을 쌓은 헤어드레서 폴 미첼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당시 시중에 나와 있던 헤어 제품은 기본 샴푸와 또 영양을 주는 컨디셔너 2가지였는데 두 사람은 긴 연구 끝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일명
하나로 샴푸를 탄생시킨 것이죠. 단 2년 만에 미국 최대 헤어케어 제품 회사인 존 B 미첼 시스템을 설립. 그리고 38년이 지난 현재는 헤어 관련 제품만 100가지 이상을 출시, 무려 9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 아닌가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이 2000년대 미국 힙합을 이끌었던 인기 래퍼 50센트의 노래 캔디샵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처럼 달달한 캔디와는 정반대의 인생사를 살았다는 50센트. 뉴욕 퀸즈에서 10대 때부터 마약을 팔며 생기를 유지했던 소년 커티스 제임스 잭슨 3세. 바로 50센트의 본명입니다. 랩의 신으로 불린 닥터 드레, 아이스 큐브의 노래를 들으며 래퍼의 꿈을 키운 그러던 어느 날 잭슨과 경쟁사였던 마약상이 홧김에 총을 난사. 무려 몸에 9발의 총알이 박혔는데요. 한 발이 그만 혀를 관통하고 맙니다. 혀를 관통했는데 살아난 게 더 놀랍네요. 더군다나 래퍼를 꿈꾸던 사람한테 이 허에 부상을 그렇죠. 그러네. 또 사형 그런 게 선고죠. 거의. 치명적이죠. 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26살의 어린 나이에 잭슨은 혀의 앞부분을 절단. 혀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레 말투나 발음도 부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래퍼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음악 작업에 집중.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운이 좋게도 힙합의 전설 닥터 드레와 에미넴이 잭슨의 믹스테이프를 듣게 됐는데 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 Please stand up. 결국 잭슨은 닥터 드레가 소속된 레코드 회사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의 계약을 성사. 2003년 첫 정식 앨범 Get Rich or Die Trying을 발매. 게다가 그의 래퍼 인생을 막을 뻔한 혀 절단이 오히려 독특한 래핑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잘해 오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2010년 50센트의 여자친구인 라보니아 레비스톤이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을 50센트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이에 여자친구 레비스톤은 50센트를 고소. 이후에 기나긴 재판 끝에 2015년에 여자친구에게 500만 달러, 약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헤드폰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이미 5천만 달러, 약 570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50센트. 결국 2016년 파산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센트가 또 무너지느냐? 인생이 뭐다? 힙합이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드라마와 비타민 음료 투자가 또 대박이 났대요. 다시 인생 상승 곡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50센트의 성공과 추락의 핸들링. 과연 또 어떤 인생 곡선을 그리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8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해 음악계를 쥐락펴락 인생 롤러코스터 수직 상승 중인 대세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7년 데뷔 싱글 앨범 보닥 옐로우로 미 유명 대중음악 싱글 차트 3주간 1위를 기록한 카디 B. 이만큼 파워 있게 랩하는 요즘 여성 솔로 보기 힘들죠. 근데 랩이 찰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카디 B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녀의 남다른 과거 때문입니다. 1992년 뉴욕 라틴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자체입니다. 16살 때는 미국의 거대 갱단 양대 산맥 중에 한 곳인 블러드갱의 멤버였고요. 멤버였어요? 조직원이었네, 조직원. 근데 그 갱단을 하다가 그러다가 18살 때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트의 캐셔를 취직합니다. 이때 마트의 매니저가 카디비에게 스트리퍼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 노래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트리퍼로 전향.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Fake money from our fake job.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지만. 기운이 있네. 이후 2015년은 미국의 유명 음악 채널에서 방영하는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앤 힙합에 출연. 여기서 비글미 넘치는 모습과 거침없는 센 언니의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그녀. Remember when you told me that I was just gonna be a stripper? Look at you now, watching me. 왜 그렇게 쌍욕을 해? 와, 근데 진짜 세다. 정말 세죠. 대박이다 진짜. 자, 저 사건 이후에 스타성을 제대로 알아본 미국 거대 음반사 중에 하나인 애틀랜티 레코드사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 지금의 성공 가도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재미 동포이자 할리우드 톱 메이크업 아티스트 테일러 장 바바이안입니다. 그녀를 말할 것 같으면 미국 싱어송라이터 폴라 압둘, 래퍼 카니에 웨스트,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로 거듭난 김윤진 씨까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요. 와. 유명 패션 잡지인 보비, LB 등의 장 바바이안의 메이크업 팁이 실리는 건 기본이고 총 3권의 메이크업 책을 출판할 정도로 할리우드 메이크업계를 평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네. 자, 그런데요. 장 바바이안의 이런 영광이 더 멋진 이유. 아주 정석대로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살 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결국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출해 도넛 가게, 세탁소, 심지어 친구네 옷장에 숨어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기도 했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지.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야 돼. 장장 1년 반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 홈한 그녀. 종이 박스를 책상 삼아 공부를 해가며 모자란 학점을 채우고 무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부분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예, 멋지네요. 그리고 대학생이 된 뒤 학비 마련을 위해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해본 거 맞아요? 메이크업에 굉장히 재주가 있네. 장 바바이안은 그 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 곧바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이전시 크루티에르 리믹비에 들어가기 위해 7개월을 문을 두드린 끝에 답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긴 한데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무급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촬영장을 따라다니며 메이크업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파 메이크업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장 바바이안. 그녀는요, 어려웠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운이 떨어질 땐 닷새 동안 못 먹었던 경험. 건물 계단에서 자던 때를 떠올려요. 과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6위 공개합니다.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호텔 벨보이. 2010년 5월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 보도. 히말라야 오두막에서 자란 네팔 남성의 인생 역전. 하루아침에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의 아파트 2채를 갖게 됐습니다. 맨하튼 앞에 두 채요? 자,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된 이 주인공, 네팔 한 시골 마을 출신의 인드라 타망인데요. 다 허물어진 집에서 글도 겨우 깨우친 그는 20대 초반이 되자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수도 카트만두로 떠났고요. 한 호텔의 벨보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호텔에 묵은 한 투숙객, 미국 출신의 60대 사진작가 찰스 헨리 포드. 그와의 만남으로 인드라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늘 성실한 모습의 벨보이 인드라가 찰스의 눈에 띈 건데요. 그러다 1973년 찰스에게 고용된 인드라는 처음엔 카트만두에 위치한 찰스의 자택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는데 비록 소소한 업무지만 근면 성실의 아이콘 인드라는 매사에 늘 최선을 다했고요.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찰스는 인드라에게 이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자신의 촬영 조수로 삼게 됩니다. 오호. 은인이다 은인이야 세상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앤디 워홀, 존 레논, 펑크록의 대모인 패티 스미스 등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도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기까지 정말 인드라 인생의 황금기였던 시절이죠. 아, 대박이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 찰스와 인드라는 뉴욕에 정착하게 됐고요. 이때 찰스의 여동생이자 40년대 할리우드 스타 루즈 포드 소유의 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인드라와 찰스 루즈 남매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뛰어넘어 수십 년간 가족처럼 지내게 됐죠.
그렇게 어느덧 50대가 된 인드라와 90대가 된 두 남매. 그러던 어느 날 찰스의 여동생 루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가족 그 이상이었던 인드라는 노환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가는 루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98세를 일기로 찰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어, 인드라. 너는 이제 나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도 점점 병원이 더 깊어져 20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가 죽은 뒤에 공개된 유언장은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인드라 탐왕에게 상속합니다. 루즈는 10여 년간 전혀 교류가 없던 딸 대신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2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인드라에게 상속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인드라. 찰스와 루즈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두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인생을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5위 공개합니다. 캐나다 전 총리의 인생 역전. 장 크레티엥. 3번 연속 캐나다 총리 자리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며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사였습니다. 장 크레티엥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장애 후유증으로 왼쪽 안면 근육이 마비돼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온갖 비아냥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입에 종일 자갈을 물려가며 교정교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몰랐네요. 그런데요. 장 크레티엥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정치라는 세계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들아, 비록 네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아버지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은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그리고 1963년 캐나다 퀘벡 연방선거구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었던 그는 정계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도 비웃음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서 역대 총리들에게 신임을 톡톡히 받게 됐고요. 그 뒤 각 부처의 장관을 맡으며 나란 일에 힘썼죠. 그리고 1993년에는 비로소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자유당 대표로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를 가로막는 핸디캡. 진보 보수당이 내걸었던 광고입니다. 이것이 총리의 얼굴인가? 라는 카피와 함께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정책이나 그럼. 철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건 좀 치사한 거죠. 오히려 자기 표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저런 광고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맨 크레티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It's true that I speak on one side of my mouth. I'm not a Tory. I don't speak on both sides of my mouth.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갈. 네, 참 품이 있네요. 품이 있습니다. 네. 그의 뜨거운 진심과 공약은 당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결국 총리에 당선, 그리고 총리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정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수용하며 수출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말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캐나다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언론과 국민은 그를 두고 캐나다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이끈 남자라고 칭송한 겁니다.